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제21대 대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 폐지 및 완화, 또 코스피 5천 시대 실현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하면서 정책 경쟁이 뜨거운데요.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았던 오피스텔 투자가 최근 몇 년 사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오피스텔 시장 동향과 전망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이게 참 마지막까지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또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의 계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루카시 불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이요, 체코 공영방송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어요.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부체크 장관은 해당 이 서한이 가처분을 제기한 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한수원과 입찰 경쟁에서 밀린 곳이죠, 프랑스 전력공사. 결국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6일에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죠. 그리고 또 한수원이 유럽연합의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서한을 보낸 이 고위 당국자가 스테판 세주르네 부위원장. 이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프랑스 출신입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스테판. 불어를 계속 하시는. 네.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서한에서 제기한 게 역의 재정 지원과 관련한 그 정보를 수집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종 계약에 서명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지금 민관이 합세해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체코 당국의 대응은 지금 어떤 거예요? 단호합니다. 우리와 사업을 이제 원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 CNN 프리마 뉴스 인터뷰에서요, 이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전력공사에 제소 당일에 서한을 보냈다라는 점을 딱 가리키면서 자국 원전업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고요. 다니엘 베네시 체코 전력공사 사장은요, 체코 CTK 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정부가 유럽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체코 당국의 의심에 대해서 토마스 레니의 유럽연합 대변인 단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체코 당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체코 전력 당국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이제 이번 주에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25조 원이 넘는 국책 프로젝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면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빠르면 항고 후에 일주일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약 지연이 되는 게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
입니다. 일단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원전 계약 문제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과를 평가받는 정치 쟁점으로도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체코 정부는 이 본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체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한수원과 본계약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이미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그 양적 완화 발언에 지금 후폭풍이 일면서 한은이 좀 네. 뒷수습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네. 생각보다 파장이 이게 좀 있어서 여러 차례 지금 해명 참고 자료도 내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지금 이러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은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대차 대조표를 급격히 확대해서 본원 통화가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적 완화를 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통화 가치 하락이나 외환 시장 변동성, 자본 유출 증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어서 네. 또 우리나라는 또 주요국에 비해서 국채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는 채권 시장 왜곡 가능성이 높다. 또 신용 창출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존재한다.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같은 곳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게 이제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의 비전통적인 이제 통화 정책 수단인데 QE라고도 부릅니다. 네. 보통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림으로써 저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게 또 잘 돌아서 경기가 다시 진작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양적 완화는 더 직접적인 칼을 휘두르는 거죠. 금리를 이미 많이 내려서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풀기 위해서 네. 채권 등을 대규모로 매입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적 완화의 반대 조치가 양적 긴축이죠. 지금 미국 연준은 부분적인 양적 긴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한은이 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창용 총재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고 당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네. 이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 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이 네. 곧 한은이 마치 양적 완화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처럼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확산이 되면서 당일 일단 서울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한 파장을 낳은 거죠. 이 당일에 한은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긴급히 또 참고 자료를 배포해서 전혀 양적 완화 검토하고 있는 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고요. 네. 이 총재도 이 발언이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되게 본인도 괴로웠나 봐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적 완화 언급이 중장기적 통화 정책에 관한 고민이었는데 이게 왜 통화 정책과 연결됐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러웠다라는 반응을 냈고 어쨌든 통화 당국 수장의 발언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서울 지역의 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로 올라섰다고요?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요.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요 0.35%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 0.35%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추세가 더 불안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21년 12월에는 0.09%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서 작년 2월에는 이게 0.33%까지 이르게 됐고요. 네. 지난 1월에는 또 0.34%로 더 뛰어서 역대 최고치 그리고 한 달 뒤 또 최고치였으니까 2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체율.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집을 구매한 분들 중에서 제때 이자나 원금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분들이 누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 아마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은 소위 우리가 이걸
영끌족이라고 많이 이제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영끌족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를 또 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최근 지수나 징후들이 또 나타난 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집계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 자신의 소득 대비 대출로 나가는 원리금 대출 그 상환을 하는데 쓰는 얼마나 쓰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이게 그 지난해 4분기에 157.9를 네. 기록했어요. 전 분기보다 한 7포인트 정도 더 크게 뛰었거든요. 이 지수가 100이 기준입니다. 아. 100이면 차주가 소득의 한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라는 뜻이에요. 네. 157을 환산하면 소득의 40% 정도를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사용하고 있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최근에 눈여겨봐야 될 게 서울 지역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결국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부동산들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때 이제 코로나19 때 한참 저리로 이렇게 주담대 받아서 이른바 영끌 무리해서 집을 구매했던 그런 차주들이 또 이 지난 몇 년간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연체를 하거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집을 넘기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우리 증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요. 뭐 오랜 기간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그런 말이고 또 때만 되면 이 저평가 해소 방안이 나오긴 하지만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듯합니다. 자, 21대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가 1,400만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곧 표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증시 부양책 부양과 관련한 큰 그림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대선 전국에서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21대 대선 앞두고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네. 이제 경제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각 캠프에서 일단 자본시장 그 유권자층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이제 보내고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기업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뭐 증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막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좀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 주실까요? 네. 뭐 쉬운 질문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네. 네. 예. 일단은 저는 주식이랑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양당이 어저께 기준으로 10대 공약을 냈고요. 네. 먼저 뭐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만 보자면은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부동산 10대 공약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이 세제부터 GTX까지 소위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도 뭐 소위 비수도권, 수도권 취득세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 아예 폐지하자. 네. 이런 소위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다 폐지하고 현재 네.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세제 개혁안을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과격하게 승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냥 세금 다 없애고 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GTX 같은 것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를 처음 했었던 분이다 보니까 네. GTX에 대해서도 ABC 원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DF 또 넣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전부 GTX를 연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는 내용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이라고 하는 게 꼭지는 이제 6번째에 있었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는 얘기하고요. 이거는 네. 양당에서 같은 얘기를 했고 세종시로 뭘 이전한다는 거죠? 행정수도를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내용, 완성하겠다는 내용이 임기 중에 들어있고요. 완성한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공약에 들어있으니까 뭐 임기 중 이거는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임기 중에 그 세종시를 완성한다는 내용하고 추가로 5극
극이라는 말을 쓰면서 극. 소위 네.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이제 경북권, 대경권 이런 식으로 5개 권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3대 특별자치도 네. 제주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 특별자치도를 네. 포함해가지고 이런 3대 특별자치도를 5극 3특으로 하겠다는 소위 물리적인 부동산의 내용들은 조금 있었는데 네. 나머지 뭐 세제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그 정책 그 사이트에 올라온 그 각 당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네. 22년 대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 선거였는데요. 네. 21년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갔고 하다 보니까 양당이 부동산의 공급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갔다면은 올해 선거는 부동산이 아주 어젠다는 아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부동산 말고 그다음엔 주식인데 주식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주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극적인 거는 민주당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의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소위 3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법을 포함해서 소득세법 등등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다 와해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제 방점은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식으로 좀 옮겨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이 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시장이 시가총액 6,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전체 부동산은 뭐 소위 일경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지랑 건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2,160조 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PBR로도 그렇지만 0.8배밖에 안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아파트가 가계의 상당한 투자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밝히는 게 부동산을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투자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패를 했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저희 경제 단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하고도 간담회를 모임 했는데 있으셨죠? 네. 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신흥국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신흥국도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PBR 1배가 다 넘어가는데 네. 우리만 왜 0.8배밖에 안 되냐 네, 막 이러면서 그게 결국 여기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고 비합리가 없기 때문이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계의 투자 대상이 네. 주택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좀 바뀌면서 네. 주택을 안 누르더라도 네. 이제 선호도가 주식으로 오게 되면은 그 힘의 균형이 좀 맞아지지 않겠냐 이런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의 저평가 논란은 정말 그야말로 상수가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막 다시 또 2,600 탈환을 했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5,000 시대 열어보겠다 이렇게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들을 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여야가 좀 다르죠 지금. 일단 그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민주당 간담회였습니까? 네, 아니면 그 일단 어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간담회에서는 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왜 싸냐 안 오르냐.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국 증시는 지수 투자하면 안 되는 증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예. 그냥 2,500, 600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순환 강세장이 오는 증시인데 네. 그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소위 지금 2,600인 지수를 5,000 만든다는 거는 더블 만들겠다는 건데 더블이 되려면은 지금 2,200조 구성을 좀 섹터별로 잘 생각을 해보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가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700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이 한 120에서 130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포함해서 조선기계 묶어가지고 300조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에다가 네. 지금 요즘에는 이거 외에 뭐 이제 많은 그런 회사들이 개별 회사들이 또 다 바이오도 한 140조 정도 되니까 바이오도 큰 섹터예요.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더블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더블이 나야 되는데 네. 그게 전기전자 섹터라는 게 전 세계 사이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갑자기 자기 혼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의 노력만으로 그 지수를 올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지수가 시총이 올라가는 거랑 별개로 간담회 때 했던 말 중에 제일 코어는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도 예전에 소위
일반인 신분일 때 잡주를 많이 했는데 IMF 때 다 날렸다. 네. 그래서 우량주를 잡주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네. 우량주를 바꿔봤는데 네. 좀 되더라. 수익이 나더라. 근데 요새는 우량주도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깡통이 되더라. 그게 보니까 물적 분할해가지고 쪼개 상장해버리고 네. 일감 몰아주기로 다른 회사 키워버리고 네. 그다음에 상속증여 앞두고는 시총을 눌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3대 기법이라고 하는 이 3대 기법에 사로잡혀서 내 우량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깡통만 갖고 있어가지고 네, 상속 중에 앞두고는 정말 그 대주주가 주가가 네. 오르기를 바라지 않다 보니까 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투명성이 없어가지고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세제 개정안,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과 관련한 제도 합리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평가를 그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 이제 구체화할 방안으로 일단 그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네.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배당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좀 몰리는 거는 부동산은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네. 기대 수익률 값이 좀 큰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한국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박스권이라는 얘기 때문에 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이 안 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 그 자체가 오르는 게 안 올라서인 것도 있는데 네. 주식 이걸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고요. 평균적인 주가 상승률은 그 나라 성장률과 같이. 어떤 이제 비율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네. 두 번째는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이 네. 안 올라도 네. 배당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네,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주가는 안 오르지만 네. 주주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또 네. 두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한국은 이 두 번째 방법이 OECD에서 꼴등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그렇죠. 중국보다도 훨씬 낮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주식시장 전체의 총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그럼 도대체 한국은 왜 배당 수익률이 낮고 네.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그런 주주 환원율이 낮냐 네. 이런 질문들이 나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배당 많이 하세요라고 해봐야 많이 안 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유가? 그거를 본 거가 아까 얘기했던 3대 법 3대 특별 기법을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증여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 주가를 누르면은 네. 증여하기가 용이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 이익을 나만 먹고 싶으니까 쪼개기 상장하고 네. 그다음 회사 이익을 내 어떤 특정 세력한테 주고 싶으니까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네. 회사를 하더라도 뭐 이사회도 조용하고 네. 주주들은 일부 소송하지만은 대법원은 어쨌든 재벌 왕조 편이고 이러니까 이런 비합리가 많았었던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배당 세제부터 시작해서 다 고치겠다 이런 거였고요. 네. 첫 번째 배당은 일단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라고 15.4% 세율밖에 안 내지만은 네. 2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고 네. 종합과세의 최고 세율은 45%인데 1.1배가 붙으니까 네. 49.5%를 그렇죠. 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배당 한 10억 받으면 5억 내는 거니까 네. 내가 왜 배당을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 툴을 쓰면 되지 이런 거라서 네. 배당 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그 발의한 안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민주당의 이소영 네, 의원이요. 그 2천만 원까지는 15.4% 그대로 갈 건데 네. 3억까지는 네. 22%까지만 받겠다 이런 거고요. 네. 3억을 넘어도 27.5%만 7.5%. 받겠다. 그렇게 그런 이제 건데, 발의를 하겠다는 예, 거죠. 그런 걸 아니요 발의했어요. 발의했고 했어요. 예. 그리고 대신에 예.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가 예. 그 자기가 배당 가능 재원이 100인데 네. 35 이상을 배당을 하는 회사들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네, 많이 배당을 하는 잘 데만. 해주는데. 현재 네. 우리나라 평균은 배당 성향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가능 재원이 100억이면 27억만 배당해주고 그러니까 있는데 배당을 할 수 있게 유인책을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배당하는 회사들한테는 이런 배당 소득 과세를 낮춰주는 거니까 네.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냐면은 그럼 나도 그냥 배당 세율을 한 35로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고 그렇게 배당을 받아버리면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27%만 내고 나도 끝나는 거네라고 하면서 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네. 그쪽도 법인세를 내거든요. 어차피 네, 네. 그게 한 24% 내니까 그렇죠. 그 고생을 하느니 배당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네. 방식으로 배당 인센티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네. 5천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네. 5천만 원 넘으면 20%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처음에 저는 아예 폐지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네. 폐지하겠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그 20%의 분리과세도 이게 미국, 일본 방식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금투세, 저희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금투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금투세의 코어도 주식의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도 넣어가지고 묶어서 그 세금을 매기는데 그거를 20%로 막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네. 일본이. 네.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에 양도세가 없지만 네. 배당세가 종합소득으로 가니까 네. 배당을 많이 받을 유인이 없지만은 네. 미국, 일본은 현 시스템상에서 배당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네. 그냥 금투세 20%로 20%. 막혀버리고 끝나버리니까 네. 이게 소위 저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배당소득세 완화라든가 뭐 폐지라든가 이런 방향성이 네. 배당을 늘리고 결국 우리 증시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배당을 계기가 늘리게 될 거라고 되면은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 배당을 늘리면 그 배당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에 가산이 되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6%대밖에 안 되는데 네. 주가가 4%고 네. 배당은 1.5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없고. 근데 배당을 늘리면 배당이 소위 한 3%대로 가면은 네. 총 수익률이 7%대를 가는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다른 걸 하면은 8%대까지 가는 거고 결국 장기 연유라 수익률 값이 올라가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하고 PBR 연동 법안 네. 이게 참 눈길을 끌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상속 증여에 임박해서는 네. 회사가 상장 회사가 네. 그 주가를 누르는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장 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하는데요. 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네. 근데 상장한 회사는 늘 시장 가격이 떠 있기 때문에 시장 네. 가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속과 증여의 기본적인 과세 기준은 네. 시장 가격을 베이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은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하고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하고 그다음에 수익 가치를 합산해 가지고 네. 2대 3, 3대 2로 계산한 다음에 가격을 도출하는데 근데 네. 그게 순자산 0.8배, PBR 0.8배가 하한선의 마지노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PBR 0.8로 이제 그 서로 상속 증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상장사는 시장 가격이다 보니까 PBR 0.1배까지 주가를 떨어뜨려도 그 0.1배가 상속 증여의 과세 기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최근에 언론 조선비즈에서 강하게 비판 보도 냈던 게 명인제약 케이스인데 이가탄 만드는 명인제약에서 창업주가 76세고 95% 갖고 있는데 네. 상속 증여에 임박해서 이 회사는 심지어 자산이 5,300조 원이고 부채 500조밖에 안 되니까 부채가 거의 없어요. 5,300조 이상을 번 회사인데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상장을 하냐 하니까 장외에서 거래하게 되면 그 PBR 0.8배로 해야 되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자산이 5,300조라고요? 5,300억 원. 그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300억 원. 네. 5,300억에 500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이제 비교 그룹이랑 같이 주가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한 5,500조 원에 상장을 하더라도 비교인 환인제약이 PBR 0.5배니까 환인제약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선비즈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상장을 장외에서 하게 되면은 0.8로 넘겨야 되지만은 네. 상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 하락한 게 기준식 그 상속 증여 시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이번에 개정안은 뭐냐면은 상장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0.8배 PBR 이하에 있는 기업들은 네. 0.8을 마지노선으로 하자.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네. 지금 여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르죠 결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상법 개정은 굉장히 예민하고 양당이 그 소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고요. 네. 일단 상법 개정을 하자는 쪽은 민주당이고 네. 하지 말자는 쪽은 국민의힘 쪽이고요. 네. 이번 국회에서도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이제 올라가는데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고 부결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거부권이 됐던 거죠. 네, 거부권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되돌아져 왔습니다. 네. 네, 그거를 다시 재의결할 때는 네. 그래서 개정할 땐 182였는데 재의결할 때는 한 200표가 194표 넘어야 되잖아요. 네, 194 정도 나왔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찬동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도 이제 새 정부에서는 거의 상법 개정이 전 될 거로 생각하지만은 네. 일단 양쪽의 생각은 뭐냐면은
상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디스카운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시가 누르고 일감 몰아주고 물적 분할하는 데 있어서 전체 주주가 아니라 일부 주주만 큰 수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사회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원래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만을 소위 거수기 이사회라고 네. 불리고 있고 네.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회사로 보면 이익이 똔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주주별로 봤을 때는 100대 0으로 갈라지지만은 총 이익은 100으로 그대로니까 네. 회사에게 손실을 미친 건 아니라는 하지만 것이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는 다른 문제죠. 네, 일반 소수주주들에게 주주한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적 분할 사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사회가 날카롭게 서 있으면은 경영진도 이런 판단을 못 하는 건데 네. 경영진이 이런 판단을 해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까 배당이나 뭐 상증세를 아무리 고쳐봐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회사 자체적으로 소위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자기 그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하자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자본시장법 게 개정안 쪽으로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까지 굳이 소위 그런 걸 명문화해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거 사실 비판이 근데 기업 활동이 얘기하면은 어려워진다. 예, 기업 활동 어려워진다. 주소송 많아진다. 주주소송 많아지고 기업 활동 많아지고 외국 투기 자본 들어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다른 이제 반대를 선진국도 많이 충실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왜 회사만 한정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서로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우리나라도 원래 회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 회사 전체 주주를 대표할 줄 알았는데 네. 2015년 삼성물산 젤모직 합병 맞아요. 판결에서 예. 그 결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 그 해석으로 회사와 또 주주는 또 다르다 약간 이러면서 네. 갑자기 이상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는 없는 그런 명문 규정을 또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서 내용이 네. 좀 방대하지만 어쨌든 요거가 같이 매칭이 되면은 그러면 네. 배당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상법 네. 이 세 가지가 약간 주식장 부양 3법 이런 네. 식으로 불려가지고 패키지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예상하고 자사주 있습니다. 소각 같은 것도 그렇고 밸류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하다 만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좀 뭔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그런데 들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 이제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예. 어쨌든 제도 중요하고요. 근데 글로벌 그 경기나 동향 이런 거에 잘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관세 관련 대응 정책도 중요하고 외교 중요하고 뭐 등등 챙겨야 될 게 진짜 많은 나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 자국 산업들이 주로 상장돼 있고 자국 경제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난이도와는 그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한국 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지수로 투자하시는 거는 네.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아야 되고 그래서 좀 미국 지양하는 게 좋고. 증시는 지수를 이해하고 한국 증시는 철저히 종목과 섹터로 접근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 이제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어쨌거나 이제 대선 앞두고 이게 무슨 테마주다 뭐다 뭐 이렇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서 공약이 이제 현실화되면 거기에 이제 올라타야지 하는 생각으로 또 급하게 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네, 저는 한국 증시는 그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정말 고인물들의 증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되게 박스권을 이게 좋아 고인-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살 때 끝까지 밀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질러서 기관들이 특히 연금 위탁운용 아웃소싱 기관들이 끝까지 질러서 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항상 엄청난 스파이크를 만든 다음에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뭐 다른 나라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방지턱 정도가 아니라 골이 깊은 정도가 뭐 아니라 뭐 지하로 내려가. 지하 한 20m짜리 싱크홀이 생기는 수준의 하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네. 지수 투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투자 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액이 크면은 사모 펀드를 맡기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지수 중심의 장기 투자는 미국이랑 일본 베이스로 하되 한국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개 수출 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수출 산업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잘 소액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관심 같습니다.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K 뷰티와 의료와 이제 이런 뭔가 뉴머니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4월에만도 벌써 1,800억 원이나 의료 관광으로 돈을 썼더라고. 이게 재작년에는 1년에 6천억 썼는데 지금은 한 달에 1,800억 쓴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이쪽이 확실한 성장 산업일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이 의료나 뷰티 쪽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우리를 네.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얘기 오늘 좀 해주신다면서요. 이제 오피스텔 하면은 일반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비해서는 어쨌든 조금 이제 매매 대금이 좀 적고, 작죠. 네.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할까요? 또 이제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뭐 청약액의 제한도 좀 없고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월세도 받으실 수 네. 있고요. 그랬는데 상투를 잡았다고 할까요? 요즘은 좀 오피스텔 매입 선호가 좀 눈에 띄게 급감하고 한 상태죠. 네, 이제 네. 아파트보다는 선호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제 2021년에가 57,128건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23년에 25,448실까지 떨어졌고요. 24년에는 31,780. 그러니까 사실 유통량이 과거 고점 대비는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1일 조사 기준에 한 9만여 건 거래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의 속도, 거래 회전율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거래 시장이 위축됐고요. 그만큼 또 공급도 줄어들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줄면 공급도 좀 줄게 되는데요. 예. 2020년 전국 기준으로 96,633실이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2,916실로 줄었으니까 네. 한 66% 정도 물량이 급감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5년 연속 오피스텔의 공급이 좀 내리막길을 이어가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라든지 투자 수요 유입이 아파트만큼 이제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뭐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할 때 이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소유자들이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이제 경쟁하면서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이 약간 시장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과거 대비해서는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매매가 흐름도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2022년 이제 전용 면적 전국 기준 3.3 제곱미터당 1,815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좀 급격하게 인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1,76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해 4월 21일 기준으로는 1,786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98%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오피스텔이 월세 같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좀 적어서 투자 진입 장벽이 낮죠. 네. 그리고 사무실 같은 업무 목적 외에 주거 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 용도 유연성이 좀 높은 편인데요. 도심에서는 좀 나름 매력적인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수요가 쏠려 있고 네. 지방주택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오피스텔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물론 지금 부동산이 양극화가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는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이 오름세로 돌아섰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일부 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네. 이제 월세가 오르니까 맞습니다. 좀 구매 수요가 좀 생기면서 살짝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무래도 뭐 면적 유형이 좀 크거나 네. 아니면 업무지구 인구, 역세권 뭐 네. 이런 지역에서는 좀 약간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근데 이제 투자 방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뭐 일단 다주택에 대한 세금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뭐 대출 규제나 경기 위축이 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산 가치 상승이 확실한, 그리고 이제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뭐 상급지 갈아타기, 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택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보유 목적에서 좀 실거주를 병행하는 목적의 주택 구입이 많기 때문에 임대를 놓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상급지 교체나 갈아타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대형의 알짜 지역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바닥 난방 규제가 풀렸다는 뉴스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난해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중대형 오피스텔도 좀 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거래되는 걸 보면은 좀 소형 평형이 더 거래가 잘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1, 2인 가구 그리고 신혼가구 대상의 이제 월세 운용 수익이 목적이다 보니 네. 한 해에 이제 거래되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유형의 오피스텔 거래의 이제 대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이 네. 좀 많은 편인데요. 대개는 면적용이 작기 때문에 좀 다인 가구 실거주가 쉽지 않은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대출 그리고 금융권의 사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스탠스에 따라서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특히 오피스텔은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주택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출 규제의 수위가 제법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 이슈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좀 오피스텔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주저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 24년엔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중심으로 이제 역전세, 전세 사기 이슈가 좀 크게 불거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의 믿음이 좀 깨지면서 임대차 반환 보증이 불가능하거나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오피스텔은 조금 수요자가 외면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월세 중심의 임대차가 좀 주류를 이루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이제 월세 유형의 임대차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계약이 2년보다는 1년 단위 계약들이 네, 좀 네.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예. 뭐 임차인이 아무래도 교체가 잦으면 중개보수 이슈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운영이나 관리의 부담이 좀 버거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피스텔보다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경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체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동산 상품의 경쟁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네. 좀 매입이나 임대차 수요가 분산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분양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물가 상승이나 건자재, 뭐 인건비 증가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도 사실 분양가 인상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약 수요가 좀 예전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에 임대 후에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분양 수요를 좀 감소시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 2023년 전국 오피스텔의 3.3제곱미터 단가의 분양가가 1,75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년 같은 경우는 1,166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3년 만에 거의 평당 586만 원이나 오피스텔 분양가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던 것도 좀 타격이 있었던 걸로 자,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도 당연히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신축 오피스텔의 이제 청약 매력이 좀 떨어지고 지방에서 일부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있고 또 공실에 따른 낙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분양 시장 외에도 이제 입주 물량,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이슈들은 있었는데요. 네. 21년에 전국에 56,743실에서
22년 같은 경우는 26,948실로 거의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기도 지금 했고요. 말씀하신 건 분양 물량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리고 2023년에 한 6,700실 그리고 지난해 5,500실 요랬으니까 한 2년 동안은 사실 망가구도 분양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한창 오를 때 집 사기 좀 어렵고 아파트 사기 어려우면 오피스라도 사자 해서 네. 막 분양가가 올라도 막 너도 나도 샀는데 네. 이게 지금 경기도 좋지도 않고 수익률은 생각보다 떨어지고 미분양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나오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없고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월세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전세가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나오면 그다음엔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떤가요? 근데 꼭 반드시 그렇게 나쁜 전망만 있는 건지 실제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뭐 단독 다가구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못 가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도 사뒀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나마 정체될 때 사면 여기서라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네.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임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신규 분양 받는 거 외에요. 네네. 진영에 기존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을 때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2번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네. 올해 초에도 인하됐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이제 금리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월세와 관련된 월세 이율이나 운영 수익이 더 높다면 사실 이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우리은행만 해도 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근데 조금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전국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6.32%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5.83% 정도로 오.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규제가 완전히 이제 폐지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주거 부분의 비중 제한이나 발코니 욕실 설치 금지 이런 것들은 규제했던 것들은 이미 다 폐지된 상황이라 사실상 오피스텔은 거의 주택과 동일하게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점에서는 사용의 용도의 쓰임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걸 네. 염두에 두신 분들이 있다라면 좀 이런 부분은 주의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첫째는 차익 목적보다는 좀 운영 수익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좀 연끌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운영 수익 목적 내지는 실거주 목적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세를 낀 갭 투자, 뭐 대출을 통한 차입 투자,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감당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유자금을 통해서 월세나 현금 흐름 중심의 좀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내겠다. 네.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오피스가 앞이고 텔이 뒤에 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좀 업무를 위한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걸 이제 주거로 네. 지금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업무 지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면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월세를 낼 수 있는 계층들이 좀 젊은 1, 2인 가구가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홍대, 네. 용산, 종로, 광화문, 중구 명동 그리고 여의도, 네. 강남권, 마포 이렇게 좀 교통이나 상권이 발달하고 직장인 배우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르는 것들이 네. 월세를 받는데 훨씬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그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요즘 이제 슬세권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네. 가까운 곳에 나가서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근처에 이제 카페, 편의점, 마트, 쇼핑몰, 영화관 네. 이런 생활 편익 시설이 있으려면 역세권이거나 슬세권이어야 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